성공한 기업가 박도윤 대표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집에 들어선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의 고급스러운 다이닝룸, 식탁에 똑같이 생긴 4명의 쌍둥이 소년들이 기도를 올리고 있었고 그의 입주 가사도우미가 아이들을 마치 왕자님처럼 정성스레 모시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소년들에 대해 알게 된 진실은 곧 그의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된다. 박도윤은 대한민국 굴지의 투자사 대표로 여느 기업가들처럼 일찍 퇴근하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날은 일본 투자자들과의 중요한 미팅이 예정보다 2시간이나 일찍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그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야근 없이 회사를 나섰다. 번잡한 서울 도심을 가로질러 벤츠를 몰고 가면서도 그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오후 3시 30분 한남동 최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자신의 3층짜리 대저택 차고에 차를 세웠다. 완벽하게 가꿔진 정원과 웅장한 저택은 늘 그에게 성공의 훈장 같은 성취감을 주었다. 그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치열하게 살아왔고 지금의 기업 왕국을 세웠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었을 때 도윤의 발걸음이 멈췄다. 저택 안쪽에서 낯선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4명의 각기 다른 하지만 조그마한 남자 아이들의 목소리였다. 오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우리 집에 웬 아이들이지? 지난 5년간 함께 일해온 가사도우미 최명희 아주머니는 늘 모범적이고 시간을 엄수하며 입이 무겁고 유능한 직원이었다. 그녀를 의심할 이유는 단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 넓은 현관 홀에 선 도윤은 호기심과 미묘한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다. 이웃집 아이들을 잠시 돌봐주는 건가? 그는 논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했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VVP 손님들을 대접할 때 나쓰는 집에서 가장 격식을 갖춘 메인 다이닝룸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대체 왜 아이들이 거기에 있는 걸까? 도윤은 대리석 복도를 따라 소리 없이 걸어가 다이닝룸의 반쯤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완전히 할 말을 잃었다. 늘 입던 단정한 유니폼 차림의 최 아주머니가 식탁에서 똑같이 생긴 4명의 소년에게 늦은 점심을 차려주고 있었다. 4쌍둥이 모두 9살쯤 되어 보였고 단정하게 빗은 머리에 새로 산 듯 깔끔한 남색 유소년 재킷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도윤을 진정으로 놀라게 한 것은 아이들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최 아주머니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였다. 그녀는 특별한 날이나 중요한 비즈니스 만찬에만 꺼내는 집안 최고의 식기들을 세팅해 놓았다. 금태를 두은 최고급 백자 접시, 은수저 세트 그리고 크리스탈 물잔까지 모든 것이 도윤이 대기업 회장들을 대접할 때와 똑같은 정성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자, 얘들아, 먹기 전에 먼저 감사 기도부터 해야지. 도윤이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한없이 다정하고 애정 어린 목소리였다. 4명의 소년이 동시에 일어났다. 쌍둥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완벽한 싱크로 유리였다. 아이들은 작은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도윤은 숨을 죽였다.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쾌해 보이는 첫째가 입을 열었다. 우리 삶의 명예 이모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작지만 진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둘째가 이어받았다. 일하고 계신 우리 엄마를 지켜주시고 저희가 공부 열심히 하는 착한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셋째가 덧붙였다. 그리고 저희를 이렇게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명의 이모를 축복해주세요. 아멘. 온 다이닝룸을 환하게 밝히는 미소와 함께 넷째가 마무리했다. 아멘. 내 아이가 동시에 말하며 눈을 그막 뜨고 자리에 앉았다. 도윤은 멍해졌다. 문 뒤에 숨은 그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다. 외모는 똑같지만 각자의 개성이 뚜렷한 저 아이들이 보여준 예의와 감사함은 도윤의 상류층 사육의 어른들에게서조차 찾아보기 힘든 깊은 품격이었다. 최 아주머니는 도윤을 더욱 놀라게 할 만큼 헌신적으로 음식을 서빙했다. 도윤도 단번에 알아본 메뉴였다. 그녀가 특별히 기분 좋은 날 해주곤 했던 한후 특제 떡갈비와 형색의 잡채 그리고 영양밥이었다. 결코 남은 음식이 아니었다. 오직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정성껏 조리된 만찬이었다.
이모가 해주신 영양밥 진짜 최고예요. 지훈이가 작게 박수를 치며 감탄했다. 그럼 우리 지훈이가 당근이랑 완두콩 들어간 걸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닐까? 아주머니가 아이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다. 떡갈비 냄새가 우리 할머니가 해주시던 거랑 똑같아요. 지원이가 말했다. 명희 이모는 전 세계에서 제일 가는 요리사야. 지호가 거들었다. 우리 엄마 다음으로 말이지 얌전해 보이는 막내 지민이가 예의 바르게 정정했다. 그럼 지민이 말이 맞아. 너희 엄마 다음이지. 최 아주머니가 소리내어 웃었다. 도유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정한 모성애가 묻어나는 따뜻한 웃음이었다. 도유는 아이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잃고 지켜보았다. 입을 닫고 싶기, 수저를 바르게 사용하기, 식사 중 예의 바르게 대화하기, 아주머니가 음식을 덜어줄 때마다 감사 인사하기. 많은 어른들도 지키지 못하는 완벽한 식사 예절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도윤의 마음을 흔든 건 최 아주머니의 눈빛이었다. 지난 5년간 매일 그녀를 보아왔지만 그런 표정은 처음이었다. 마치 자기 친 자식들을 바라보는 듯했다. 그녀의 눈은 특별한 빛으로 반짝였고 끊임없이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이모,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장래 희망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지훈이가 신나게 말했다. 저는 나중에 커서 도윤 아저씨처럼 될 거라고 했어요. 도윤의 등줄기에 가벼운 전율이 일었다. 아이가 자신을 알고 있었다. 왜 도윤 아저씨처럼 되고 싶어? 지훈아. 아주머니가 궁금한 듯 물었다. 이모가 맨날 그러시잖아요. 아저씨는 훌륭한 분이고 정말 열심히 일해서 그 모든 걸 다 자기 힘으로 이루셨다고요. 저도 아저씨처럼 멋진 CEO가 돼서 돈을 많이 벌 거예요. 저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의사가 될 거예요. 지원이가 말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요. 지호가 덧붙였다. 저는 이모처럼 맛있는 걸 만들어주는 요리사가 될 거예요. 막내 지민이의 말에 형제들이 까르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최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희들은 원하는 건 뭐든 다 될 수 있어? 내 강아지들 공부 열심히 하고 꿈을 절대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 그 순간 도유는 깊은 혼란과 충격에 빠졌다. 최 아주머니는 자신의 최고급 식기를 사용하고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 이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이 아이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지속된 걸까? 어떻게 나는 눈치조차 채지 못했을까? 더 충격적인 것은 아주머니가 아이들에게 자신에 대해 좋게 이야기해 주었다는 사실이었다. 아이들은 도윤이 누구인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를 롤모델로 삼고 있었다. 반면 도윤은 지난 5년 동안 최 아주머니에게 가족은 있는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도윤은 자기 집에서 스스로가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다이닝룸에서 벌어지는 이 감동적인 장면은 그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우주의 일 같았다. 아이들이 진심 어린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가사도미가 남의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보살피며 소박한 애정과 온기가 그가 이룩한 모든 물질적 성취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그런 세계 말이다. 명희 이모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우리 예쁜 지훈이 뭔데? 이모는 왜 우리를 이렇게 잘 돌봐주세요? 우리는 이모 진짜 가족도 아닌데 최 아주머니는 대식을 멈추고내 소년을 바라보았다. 도윤의 뇌리에 평생 잊히지 않을 표정이었다. 그것은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단단한 결의가 뒤섞인 얼굴이었다. 너희들은 내 가족이 맞아. 그녀가 목이 맨 소리로 말했다. 가족이란 꼭 피가 섞여야만 하는 게 아니란다. 가족은 우리가 사랑하고 돌보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야. 내 4명의 소년이 동시에 일어나 최 아주머니에게 달려가 안겼다. 그녀는 아이들을 자기 품에 꼭 안았다. 몇 초간 다이닝룸은 그 순수하고 투명한 애정의 시간 속에 고요히 잠겼다. 도윤의 가슴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과 죄책감이 소용돌이쳤다.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막대한 자본을 움직이는 결정을 내리던 그였지만 이렇게 가슴 먹먹해지는 광경은 생전 처음이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10수년 동안 한 번도 흘린 적 없던 눈물이었다. 그 다이닝룸의 광경을 지켜보며 도윤은 지금 자신이 삶의 관점을 송두리째 바꿀 무언가를 마주했음을 깨달았다. 저 아이들은 대체 누구일까? 왜 최 아주머니는 아이들을 이토록 끔찍히 아끼는 걸까? 그리고 왜 자신은 이토록 평범하면서도 강력한 장면에 이토록 깊이 흔들리는 걸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그날 오후를 넘어 그의 남은 인생 전체를 뒤바꿔 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깨달음이 가장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다. 일찍 퇴근한 집에서 누군가에 의해 자신의 공간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눈부신 방식으로 채워지고 있음을 발견했을 때처럼 다음날 도윤은 일에 전혀 집중할 수 없었다. 다이닝룸 식탁에 모여 기도하던 내 쌍둥이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해보려 밤을 꼬박 새웠다. 5년간 지켜봐온 과묵한 여인 최명희가 자신의 집안에서 완벽한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저녁 6시 평소와 다름없는 시간에 퇴근했지만 이번엔 확고한 목적이 있었다. 해답이 필요했다. 늘 그렇듯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최 아주머니를 발견했다. 그녀는 도윤이 부탁했던 생선구이에 밑간을 하며 콧내를 흥얼거리느라 그의 인기척을 느끼지 못했다. 아주머니, 우리 얘기 좀 나눕시다. 도윤이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하마터면 소금통을 떨어뜨릴 뻔했다. 회 회장님, 오늘따라 인기척도 없이 들어오셨네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제가 묻고 싶은 말입니다. 도윤이 팔짱을 끼며 말했다. 어제 우리 집 다이닝룸에 있던 그 아이들 도대체 누굽니까? 최 아주머니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다. 마치 잘못을 들킨 어린아이처럼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몇 초의 정적 동안 그녀는 긴장한 손으로 앞치마만 만지작거렸다. 오, 보셨어요? 그녀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다 봤습니다. 내 즈막이명의 남자아이들이 내 최고급 식탁에서 밥을 먹고 마치 자기 집인 양식기도를 올리는 걸 똑똑히 봤습니다. 명희 아주머니,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그막 주방 아일랜드 식탁을 짚고 섰다. 회장님 설명해 드릴게요. 제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기 전엔 내치지 말아주세요. 듣고 있습니다. 도윤이 말했지만 여전히 불신이 섞인 어투였다. 그 아이들은 저 아래 골목 반지하 빌라 42호에 사는 서연, 엄마네 아이들이에요. 남편 없이 홀로 재봉틀을 돌리면서 그 내 쌍둥이를 키우는 불쌍한 미혼 모조. 내 쌍둥이여, 도윤이 곱씹었다. 내 회장님 지훈, 지원, 지호, 지민이 이제 겨우 9살인데 즈막 제가 살면서 본 아이들 중에 가장 예의 바르고 착한 천사들이에요. 도윤이 아일랜드 식탁 앞바스에 앉았다. 하지만 그게 우리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진 않는데요. 명희 아주머니, 왜 낯선 아이들을 허락도 없이 내 집에 들인 겁니까? 도윤의 입에서 의도치 않게 날 선말이 나갔고 그는 아주머니의 몸이 눈에 띄게 움찔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마치 체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두 손을 앞으로 모았다. 회장님 서연 엄마는 산더미 같은 청구서를 감당하느라 밤낮 없이 미싱을 돌려요. 한창 클라이들 내신이 식비며 모여며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아침 일찍 납품하러 나가면 저녁 6시나 되어야 녹초가 돼서 돌아와요. 그래서요. 아이들은 오후 30년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엄마가 올 때까지 매일 3시간을 방치돼 있었어요. 회장님 9살짜리 애들 넷이서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따뜻한 밥 한 끼 못 먹고 빈집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도윤은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지만 왜 그것이 그녀의 문제가 되었는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넉 달 전쯤이었어요. 제가 마당에 빨래를 널고 있는데 저 아래 골목에서 애들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뛰어가 봤죠.
그녀가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멈췄다. 첫째, 지훈이가 동생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참치캔을 맨손으로 억지로 따다가 손을 그막 푹 베어서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그날 집에 남은 먹을 거라곤 그거 딱 하나뿐이었거든요. 굶주인 4명의 꼬마들이 어떻게든 자기들끼리 끼니를 때워 보려다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그걸 보고 도저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당장 애들을 이위로 데려와서 지훈이 손을 지혈해주고 약을 발라줬어요. 그리고 따뜻한 샌드위치랑 우유를 줬는데 애들이 며칠 굶은 짐승처럼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도윤의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지만 그는 여전히 상황의 원칙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했다. 아주머니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아무리 불쌍하다고 집주인도 모르게 외부인을 들이면 안 되죠. 알아요, 회장님. 제가 100번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회장님도 그 애들 꼴을 직접 보셨어야 했어요. 때 묻은 옷의 배에선 꼬르륵 소리가 진동하고 그 슬프고 주눅들. 제 바로 옆집에서 굶주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못 본 척 내버려둬요. 아주머니 옆집이 아니죠. 여긴 제 집입니다. 도윤이 지적했다. 그녀가 다시 고개를 숙였다. 맞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지난 5년간이 집에서 일하다 보니 가끔 제가 한낱 고용인이라는 사실을 잊었나 봅니다. 그 한마디가 도윤의 명치를 세게 때렸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최 아주머니를 그저 유능한 도우미 그 이상으로 대접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 가족, 고민에 대해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명의 아주머니 하나만 물읍시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본인 핏줄도 아닌 남의 아이들은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도윤을 쳐다보았을 때 도윤은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이전엔 보지 못했던 깊은 상실의 슬픔을 보았다. 회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전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에요. 일찍 결혼해서 수년간 노력했지만 하늘이 허락하지 않았죠. 10년 전에 남편이 그 이후로 절 떠났어요. 저보고 아이도 못 낳는 반쪽짜리 여자라면서요. 충격적인 고백이 주방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도윤은 침묵 속에서 그 아픔의 크기를 가늠해 보았다. 그 후로 쭉 혼자 살았어요. 낮에는 여기서 일하고 밤에는 작은 백반집에서 식당 설거지를 뛰며 겨우 생계를 유지했죠. 평생 제품에 안아볼 자식도 없었고 마음을 다해 사랑할 가족도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그 내 쌍둥이가 나타났군요. 도윤이 마침내 깨달으며 중얼거렸다. 그 굶주리고 외로운 꼬마애들이 제 눈앞에 나타났을 때 전 하나님이 제게 가족을 보내주셨다고 생각했어요. 그 애들에겐 챙겨줄 엄마가 필요했고 저에겐 조건 없이 사랑할 아이들이 필요했으니까요. 최 아주머니가 쏟아지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냈다. 매일 회장님이 출근하시고 나면 오후에 학교 앞으로 애들을 데리러 가요. 여기 데려와서 밥을 먹이고 숙제를 도와주고 같이 놀아줘요. 그리고 엄마가 돌아오기 전인 오시 30분에 몰래 집에 데려다 놓았죠. 우리 집 식재료로 애들을 먹인 겁니까? 아니요. 회장님. 맹세코 그런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 월급으로 제 돈으로 마트에서 식재료를 사와서 따로 요리했어요. 제가 유일하게 빌린 건 회장님의 식기뿐이에요. 그 아이들이 스스로를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으로 느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도윤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아주머니 월급을 생면부지의 아이들에게 쓰고 있다고요? 월세랑 공과금 내고 남은 돈 전부를요. 하지만 애들이 배불리 먹고 환하게 웃는 걸 보면 극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들이 저를 이모라고 부를 때면 전 세상에서 제일 특별하고 중요한 여자가 된 것 같거든요. 주방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도윤은 최명이라는 여자를 난생 처음으로 온전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저 조용하고 성실한 가사 도우미인 줄만 알았더니 평범한 여인은 자신의 집에서 매일같이 기적 같은 순수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 아주머니, 제 입장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느 날 일찍 퇴근했는데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 내 집에서 내 물건을 쓰고 있는 걸 발견했을 때의 제 심정을요. 이해합니다. 회장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제 잘못이 큽니다. 하지만 두려웠어요.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회장님이 당장 그만두라고 하실까 봐서요. 제 인생에 유일하게 찾아온 아이들을 영 잃게 될까 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담긴 진심은 파괴적일 만큼 강렬했다. 도윤은 지금 자신이 그저 규칙을 어긴 직원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방치된 아이들을 돌보는 것에서 삶의 유일한 이유를 찾은 한 상처 입은 여인을 마주하고 있었다. 아이들 엄마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서연 씨가 아주머니에게 고마워하고 있나요? 그럼요. 저한테 고맙다고 매번 울면서 인사해요. 저 아니었으면 애들 어떡할 뻔했냐고요? 여자 혼자 몸으로 애넷을 건사하려니 옷수선에 동대문 하천까지 바다 밤새 미싱을 돌려도 늘 빠듯하거든요. 그래도 정말 억척스럽고 훌륭한 엄마예요. 남한테 손 벌리지도 불평하지도 않고 오직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려 노력해요.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을 천천히 서성했다. 그의 머릿속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의 모든 정보를 처리하고 있었다. 5년 동안 그는 최 아주머니의 개인적인 삶에 단 일기에 관심도 두지 않았다. 명희 아주머니,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회장님. 왜 그동안 저에게 본인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신 겁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픔이나 투잡을 뛰며 고생한다는 사실을요. 그녀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지난 5년 동안 회장님이 제사적인 삶에 대해 물어보신 건 지금이 처음입니다. 그 말은 도윤의 뺨을 때리는 뼈 아픈 일침이었다. 도윤은 자신이 철저히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해왔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지시받은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로봇처럼 여겼을 뿐 그 이면의 사람에게는 철저히 무관심했던 것이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음악 도윤이 순순히 인정했다. 제가 한 번도 묻지 않았죠? 원망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회장님, 그저 제 상황을 설명드리는 것뿐이에요. 제게 그 아이들을 돌보는 건 지금 제 삶의 전부이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살아가게 만드는 유일한 이유예요. 보윤이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아 제가 내 집에서 낯선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걸 도저히 허락할 수 없다고 한다면요. 최 아주머니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아일랜드 식탁을 꽉 부여잡았다. 그렇다면 받아들여야지요. 회장님. 여긴 회장님 댁이고 드막 회장님의 규칙이 법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만 간청드릴게요. 뭡니까? 아이들에게 제가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할 수 있게만 해주세요. 음악 아이들도 저를 저도 아이들을 너무나 깊이 의지하고 있거든요.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며 도윤은 자신의 얼어붙었던 가슴 속에서 낯선 온기가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다른 사람을 그저 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구가 아닌 숨쉬고 아파하는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고 있었다. 명희 아주머니 내일 그막 그 아이들을 제대로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어머니도 뵙고 싶군요. 그녀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번쩍 들었다. 회 회장님이 직접 만나보시겠다고요?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싶습니다. 내 직원의 마음을 잊도록 오랫동안 훔쳐간 사람들이 대체 누구인지 내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습니다. 최 아주머니의 입가에 조심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아이들이 회장님은 제대로 뵙게 되면 정말 하늘을 날 듯 기뻐할 거예요. 특히 지은이는 커서 꼭 회장님 같은 멋진 CEO가 될 거라고 입에 달고 살거든요. 정말 아이들이 내 얘기를 합니까? 그럼요. 제가 늘 말해줬거든요. 우리 회장님은 정말 훌륭하고 부지런하신 분이고 자신의 땀방울로 지금의 모든 걸 이루신 분이라고요. 아이들은 회장님은 한 번도 뵌 적 없으면서도 마음 깊이 존경하고 있어요. 도윤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이 얼굴조차 모르는 아이들이 자신을 우상처럼 존경하고 있었다니. 내일. 아주머니. 내일이 모든 이야기의 진짜 모습을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다음날 도윤은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집으로 향했다. 오전 내내 임원회의를 하면서도 머릿속엔 온통 내 쌍둥이와 최 아주머니의 눈물 꼬인 얼굴뿐이었다. 결국 그는 또다시 오후 3시에 일찍 회사를 나섰다. 자신의 무미건조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그 아이들을 하루라도 빨리 진짜로 만나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집에 도착하자 다이닝룸에서 익숙한 제잘거림이 들려왔다. 이번에는 문 뒤에 숨지 않았다. 그는 문을 가볍게 노크하고 당당하게 안으로 들어섰다. 다들 안녕. 그가 최대한 다정하고 자연스럽게 인사했다. 순간 다이닝룸에 귀가 먹해질 듯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4명의 아이들은 입에 물고 있던 수저를 든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최 아주머니는 극도로 긴장한 탓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얘들아.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분이 바로 이 집의 주인이신 박도윤 회장님이란다. 가장 대담해 보이던 지훈이가 제일 먼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마치 어른처럼 깍듯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곤 조그만 손을 내밀었음 뵙겠습니다. 도윤 아저씨. 아니 회장님 저는 지훈이라고 합니다. 명희 이모한테 회장님 말씀 정말 많이 들었어요. 도윤은 아이의 손을 맞잡으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손은 작았지만 그 악수는 제법 단단하고 결의에 차 있었다. 9살 그막 바이답지 않은 의젓함이 도윤을 뭉클하게 했다. 반갑다 지훈아. 그리고 너희가 지원이겠구나. 그가 나머지 3 아이들과 차례로 눈을 맞추며 말했다. 어떻게 저희 이름을 다 아세요? 지원이가 깜짝 놀라 물었다. 명희 이모가 어제 너희들에 대해 아주 많은 걸 얘기해 주셨거든. 아이들의 표정에 즉각적인 불안감이 스쳤다. 가장 감수성이 예민해 보이는 지민이가 고개를 푹 숙였다. 회장님, 지호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가 여기 오는 게 싫으시면 당장 오늘부터 안 올게요. 회장님은 화나게 하거나 폐를 끼치고 싶진 않아요. 그 한마디에 도윤의 억장이 무너졌다. 겨우 9살 난 아이들이 벌써 세상의 눈치를 보며 자신이 언제든 거부당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있었다. 자신들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민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것이다. 너희들은 내게 아무런 폐도 끼치지 않았단다. 도윤이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난 그저 너희들과 친해지고 싶을 뿐이야. 나도 여기 같이 앉아도 될까? 순식간에 아이들의 얼굴이 환해졌다. 지훈이가 재빨리 도윤을 위해 의자를 빼주었고 지원이가 새 물잔에 물을 따라 건넸다. 지호는 자신이 먹던 반찬을 도윤 쪽으로 슬쩍 밀어주었고 지민이는 세상에서 가장 맑고 순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도윤 아저씨 지훈이가 신이 나서 물었다. 명희 이모가 그러는데 아저씨 진짜 큰 회사 사장님 맞아요? 응, 회사를 몇 개 운영하고 있지? 우와. 대박. 저도 어른이 되면 꼭 아저씨처럼 될 거예요. 어째서? 왜냐하면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우리 엄마랑 동생들 호강시켜주고 싶거든요. 이모가 아저씨는 자수성가해서 그 모든 걸 이뤄내신 거라고 했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최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이모 말씀이 맞아 정말 뼈 빠지게 열심히 일했지? 아저씨, 지원이가 끼어들었다. 근데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물론이지. 아저씨는 진짜 이 어마어마하게 큰 집에서 혼자 사세요. 그 질문은 예상치 못한 돌직구였다. 그래, 사실이야. 왜 묻지? 우리 집은 완전 코딱지만 한데 우리는 5명이나 살거든요. 근데 여긴 완전 축구장만큼 넓은데 그막 아저씨 혼자 계시잖아요. 그럼 엄청 조용하겠다. 그리고 엄청 쓸쓸하겠다. 지호가 천진난만하게 덧붙였다.
지민이가 지호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형 그런 말 하면 예의가 아니지. 괜찮아. 도윤이 소리내어 웃었다. 수년 만에 터진 호탕한 웃음이었다. 지호 말이 마다주 텅 비고 쓸쓸할 때가 많지. 그럼 아저씨도 얼른 가족을 만들면 되잖아요. 지은이가 아이들 특유의 잔인할 만큼 솔직한 팩트 폭격을 날렸다. 최 아주머니가 황급히 수습하려 했다. 지훈아, 그건 우리가 함부로 여쭤볼 문제가 아니란다. 아닙니다. 명희 아주머니 내버려 두세요. 도윤이 제지하며 말했다. 지훈아 아저씨는 평생 일하고 돈 버는 게 가족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믿고 살았어. 그런데 요즘 들어 내가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단다. 내 아이가 서로의 눈치를 보더니 짓궂으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주고받았다. 아저씨 지민이가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우리가 아저씨에 빌려주는 가족해드릴까요? 우리가 여기 놀러오는 날에만요. 그 말 한마디가 도윤의 심장을 정통으로 강타했다. 너무나 순수하고 티없는 그 제안에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빌려주는 가족이라니. 맞아요. 지원이가 그막 신이 나서 맞장 붙였다. 우리가 아저씨를 즐겁게 해드리고 아저씨가 우리를 이쁘게 봐주시면 되잖아요. 진짜 가족처럼요. 하루에 딱 몇 시간만요. 우리가 아저씨한테 노는 법도 가르쳐 줄게요. 아저씨 일만 하느라 노는 법 다 까먹으셨죠? 지훈이가 당당하게 말했다. 우리가 가르쳐 줄게요. 내 아이가 동시에 합창했다. 도윤은 식탁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네 명의 아이들은 그토록 차갑고 격식만 차리던 그의 다이닝룸을 웃음과 생기 그리고 온기로 가득 채워놓았다. 난생 처음으로 이 거대한 저택이 마침내 집 옴처럼 느껴졌다. 너희 어머니를 한번 뵈러 가도 될까? 그가 물었다. 정말요? 지훈이가 눈을 반짝였다. 엄마가 완전 좋아하실 거예요. 안 그래도 맨날 명희 이모랑 우리가 이렇게 신세지는 집주인분께 엎드려 절이라도 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최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회장님, 서연 엄마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만나보시면 분명 좋게 보실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갑시다. 네, 오늘 당장 그 대단한 가족을 만나봐야겠으니까 30분 후 5사람은 가파른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42호 반지하 음악 빌라는 도윤의 으리으리한 저택에 비하면 초라하기 없었다. 하지만 작고 오래된 집이었음에도 믿을 수 없을 만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입구에는 소박한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가난 속에서도 어떻게든 집을 따뜻하게 가꾸려는 엄마의 노력이 엿보였다. 지훈이가 문을 벌컥 열며 소리쳤다. 엄마, 우리가 깜짝 선물 데려왔어. 방 안쪽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김서연.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머리는 아무렇게나 질끈 묶었고 오래되어 색이 바랜 편한 원피스 차림이었다. 하지만 도윤을 가장 놀라게 한 건 그녀의 표정이었다. 삶의 고단함이 묻어나는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미소만큼은 온 세상의 역경을 다 이겨낸 듯 눈부시고 따뜻했다. 어머, 누구? 음악 그녀가 당황한 기색으로 물었다. 박도윤이라고 합니다. 저 언덕 위 저택에 사는 이웃입니다. 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환해지며 경악으로 물들었다. 회 회장님 명의 언니가 일하시는 그 댁의 주인 어르신이신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서연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도윤의 두 손을 덥석 잡았다. 회장님, 저희 가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은 몹이 당황하며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서연 씨,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일어나십시오. 전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다니요. 그녀가 일어섰지만 여전히 도윤의 손을 놓지 않았다. 회장님이 제 아이들을 살리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저희 가족 전부를 구해주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서연이 도윤을 낡았지만 깨끗한 것을 소파로 안내했다. 벽에는 네 아이의 해맑은 사진들과 아이들이 크레파스로 그린 삐뚤한 그림들이 자랑스럽게 붙어 있었다. 아이들은 익숙한 듯 엄마 주변 바닥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다. 회장님 3년 전 남편이 도망치듯 우리를 떠났을 때 전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피덩이 같은 넷을 저 혼자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서연이 담담히 과거를 털어놓았다. 동대문 도매상에서 오수선 하청을 받아 집에서 밤낮 없이 미싱을 돌렸습니다. 새벽까지 일내도 월세 내고 입에 풀칠하기가 빠듯했어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대? 우리 애들은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렸어요. 장난감 사달라, 치킨 사달라 때 쓰는 법도 없고 형들 옷 물려 입으면서도 투정 한 번 부린 적 없어요. 하지만 엄마의 보살핌이 가장 필요한 나이에 방치되어 있다는 게 제 가슴을 천갈래만 갈래 찢어 놓았죠. 지훈이가 다가가 엄마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엄마가 매일 미싱 앞에서 꾸벅 조는 걸 보는 게 저희도 너무 마음 아팠어요. 아침 일찍 납품하러 동대문에 나갔다 오면 늦은 오후가 되곤 했어요. 애들이 텅 빈 집에 돌아와 자기들끼리 불안하게 떨고 있을 걸 생각하면 일하다가도 눈물이 쏟아졌죠. 그런데 그때 기적처럼 명희 언니가 나타난 거예요.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모가 우리를 구해줬어요. 지원이가 활짝 웃으며 거들었다. 명희 언니가 애들을 돌봐주기 시작하면서 전 비로소 제 아이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음악 안심하고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거죠. 언니는 단순한 이웃이 아닙니다. 제 아이들의 두 번째 엄마예요. 그리고 회장님은 우리의 히어로고요. 지민이가 도윤을 존경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내가 영웅이라고 당연하죠. 지호가 소리쳤다. 회장님이 명희 이모한테 아저씨의 집이랑 멋진 주방이랑 비싼 접시들을 우리한테 쓰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아저씨가 눈 감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은 없었을 거예요. 도윤은 할 말을 잃었다. 음악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의 저택은 진난석 달한 위태로운 가족을 지탱해온 위대한 사랑의 무대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서연 씨 도윤이 진지하게 물었다. 어떻게 혼자서 이 모든 생계를 꾸려가시는 겁니까?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고 다 합니다. 회장님, 바지 단줄이는 것부터 가끔 들어오는 맞춤복 재단까지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활비가 다 감당이 되나요? 그녀가 잠시 망설이다. 희미하게 웃었다. 어떻게든 사라집니다. 쉽진 않지만 버텨내고 있어요. 그때 지훈이가 도윤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아저씨, 저 귓속말 하나만 해도 돼요? 도윤이 몸을 숙였다. 우리 엄마 가끔. 자기는 밥 먹었다고 거짓말하고 그막 우리 몫으로 밥을 다 양보해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엄마는 우리가 모르는 줄 아는데 우리는 다 알아요. 도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아이들 학교 생활에 대해 최 아주머니와 웃으며 얘기하고 있는 서연을 쳐다보았다. 자식들을 위해 문자 그대로 자신의 살을 깎아 먹으며 희생하고 있는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지훈아, 도윤이 속삭였다. 엄마도 너희가 다 알고 있다는 걸 아실까? 우리는 한 번도 티 안 냈어요. 엄마 마음 아프게 하기 싫어서요. 그 순간 도윤은이 상황의 거대한 본질을 완벽하게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히 착한 가사도미가 불쌍한 이웃을 돕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죽으림을 다해 일하는 어머니, 턱없이 일찍 철들어버린 놀라운 4명의 아이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삶의 이유를 찾은 상처 입은 여인기,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사랑의 사슬로 묶여 있었다. 서연 씨, 도윤이 대화를 끊고 말했다. 제가 돕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요. 그녀는 다정하게 웃었지만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명희 언니가 애들을 돌보게 허락해 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과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전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습니다. 우린 가난하지만 행복해요.
애들이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잘 커주고 있으니 그걸로 족합니다. 도윤은 그 좁은 거실을 꽉 채우고 있는 내 쌍둥이의 미소를 보았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그들은 도윤이 평생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을 듬뿍 누리고 있었다.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었. 서연 씨, 명희, 음악 자주머니, 그리고 얘들아,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진정으로 구원받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게 무슨 아주머니가 반문에 쓴 나에게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죠. 그들이 집을 나서려 할 때 지민이가 쪼르르 달려와 도윤의 손을 꼭 잡았다. 아저씨, 앞으로도 우리 아저씨의 집에 계속 놀러가도 돼요? 도윤은 걸음을 멈추고내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한마디를 내뱉었다. 놀러오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도 너희와 함께할 생각이야. 내일부터 너희들은 명희 이모뿐만 아니라 나 도윤 삼촌도 덤으로 얻게 될 거다. 내 아이가 환호성을 지르며 도윤의 목을 껴안고 품에 와겼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박도윤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받는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온몸으로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전에 없던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에 설다. 회사 이사회 내내 그는 속으로 내 쌍둥이를 떠올렸고 어제 아이들에게 한 도윤 삼촌이 되어주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지킬지 궁리했다. 가족의 삶에 들어간다는 건 과연 어떤 느낌일까? 오후 3시 평소처럼 저택에 도착한 그는 이제 제법 익숙해진 풍경을 기대했다. 다이닝룸에서 짜자지걸 밥을 먹는 아이들 말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들린 건 정막뿐이었고 주방에서는 최 아주머니가 홀로 훌쩍이며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다. 명희 아주머니 무슨 일입니까? 애들은요? 그녀가 서둘러 눈물을 훔치며 돌아섰다. 음악 회장님, 애들이 오늘 못 왔습니다. 왜요? 무슨 일 생겼습니까? 서연 엄마가 알아누웠어요. 아침부터 열이 펄펄 끓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대요. 애들이 엄마 간호하느라 학교도 못 가고 곁을 지키고 있어요. 도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열이요. 병원엔 갔답니까? 회장님도 아시잖아요. 서연 엄마는 돈 아까워서 동네 의원도 꾹 참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오늘 하필 보건소는 파업 중이라 문을 닫았고요. 그럼 지금 상태가 어떻답니까? 많이 안 좋대요. 지은이가 울면서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열에 들떠서 헛소리까지 한답니다. 도윤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지시했다. 아주머니 당장 가방 챙기세요. 지금 바로 그 집으로 갑니다. 가면서 내 주치의 박사님한테 당장 42호로 오라고 전화해요. 초흥급이라고 전하고요. 하지만 회장님, 이 박사님은 VIP 전담이라 왕진비가 엄청나게 비쌀 텐데 가족 목숨이 달린 일에 돈 따위가 무슨 상관입니까? 당장 서두르세요. 두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42호 빌라로 뛰어내려갔다. 지훈이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문을 열어주었다. 삼촌. 우리 엄마가 숨을 잘 못 쉬어요. 안으로 뛰어들어간 도윤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참상과 마주했다. 서연은 얇은 이불 하나에 의지한 채 낡은 소파에 누워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고 있었다. 지원이는 수건을 물에 적셔 엄마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고 있었고 지호는 엄마의 찬 손을 부여잡고 오열하고 있었으며 지민이는 구석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세상에 서연 씨 도윤이 소파 옆에 무릎을 꿇었다. 이러고 있은 지 얼마나 된 겁니까? 그녀가 힘겹게 눈을 반쯤 떴다. 초점이 흐려져 있었다. 회 회장님, 우리 애들 좀 부탁드려요. 바보 같은 소리 마세요. 내가 서연 씨도 살리고 애들도 돌볼 테니 제발 정신줄 놓지 말아요. 삼촌 지민이가 다가왔다. 엄마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요. 도망간 아빠가 돌아왔다고도 하고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보인다고도 하고 고열로 인한 선망 증세예요.
이대로 두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주머니가 발을 동동 굴렀다. 그때 거칠게 문이 열리며 도윤의 10년 짓기 주치의 박사가 응급 키트를 들고 뛰어 들어왔다. 박 대표, 상황이 어떤가? 박사님, 제 가족입니다. 몇 시간째 초고열에 시달리고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가족이라는 단어의 박사는 더 묻지 않고 즉각 진찰을 시작했다. 체온과 혈압을 재고 청진기로 가슴소리를 듣던 그의 미간이 심각하게 찌푸려졌다. 박 대표 당장 병원으로 옮겨야 해. 급성 폐렴이야. 영양 상태가 최악인데 피로가 한계치까지 누적돼서 면역 체계가 완전히 붕괴됐어. 자칫하면 폐혈증으로 넘어가 폐렴이요. 지훈이가 기겁하며 소리쳤다. 우리 엄마 죽는 거 아니죠? 이 박사는 공포에 질린 4명의 꼬마들을 다정하게 바라보았다. 너희가 입은 아들들이구나. 걱정 마라. 여기 도윤 삼촌이 너희 엄마를 최고로 잘 고쳐줄 거란다. 하지만 당장 입원해야 해. 박사님, 제일 가까운 대학병원 VIP 병동으로 바로 쏴주세요. 도윤이 즉각 지시했다. 서연이 희미하게 저항했다. 안 돼요. 도윤 씨, 병원비 너무 비싸서 안 돼요. 서연 씨, 지금 돈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빚을 내서라도 내가 살릴 테니까 제발 가만히 있어요. 도윤의 단호한 외침에 그녀는 결국 다시 정신을 잃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4명의 아이들은 번갈아가며 엄마의 손을 잡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엄마 걱정 마. 지훈이가 속삭였다. 도윤 삼촌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엄마 낳는 동안 우리가 동생들 잘 돌볼게. 삼촌이 전에 말해줬잖아.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거라고. 지원이가 울먹이며 거들었다. 엄마, 우리가 진짜 사랑해. 지호와 지민이가 엄마의 뺨에 입을 맞췄다. 구급차가 도착하자 도윤이 서연과 함께 차에 올라탔다. 명희 아주머니, 애들 챙겨서 우리 집으로 가세요. 전 병원에서 서연 씨 곁을 지키겠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기 직전 지훈이가 도윤의 옷깃을 잡았다. 삼촌, 우리 엄마 진짜 잘 지켜주실 거죠? 도윤이 아이의 손을 꽉 쥐었다. 내 친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지켜주마. 약속할게. 병원에 도착한 후 도윤은 자신조차 몰랐던 자신의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 서연이 중환자실 ICU에 입원해 집중 치료를 받는 동안 그는 그막 평소의 냉철한 사업가가 아닌 헌신적인 보호자로 변모해 있었다. 국내 최고의 호흡기 내과 권위자들로 전담팀을 꾸렸고 가장 크고 조용한 VIP 병실을 예약했으며 억대의 치료비와 두번비를 시불로 결제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진심이었다. 그는 불편한 중환자실 앞 오자 대기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뜬 눈으로 사흘 밤낮을 꼬박 세웠다. 셋째 날 새벽 6시 박사가 피곤한 얼굴로 걸어 나왔다. 박 대표 고비는 넘겼어. 관로와 치명적인 영양실조 때문에 몸이 버티지 못한 건데 다행히 항생제가 잘 듣고 있어. 그럼 이제 완치되는 겁니까? 응, 하지만 최소 2주는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해. 퇴원하더라도 예전처럼 하루 16시간씩 재봉틀 돌리는 미친 짓은 절대 해선 안 돼. 그랬다간 다음엔 정말 장담 못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요. 도윤이 결연하게 대답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최 아주머니와 내 쌍둥이가 허겁지겁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삼촌 지훈이가 울먹이며 도윤의 품에 안겼다. 우리 엄마 괜찮대요. 그럼 다 나왔단다. 이제 푹 쉬면서 기운만 차리시면 돼. 우리가 지금 당장 들어가서 엄마 봐도 돼요? 지민이가 물었다. 아직은 안 돼. 엄마가 더 강해지려면 지금은 푹 주무셔야 하거든. 지호가 갑자기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다 우리 때문이에요. 엄마가 우리 밥 먹이고 키우려고 그렇게 죽도록 일하다가 병난 거잖아요. 도윤은 무릎을 꿇고 4명의 아이들을 한꺼번에 꽉 끌어안았다. 너희들 잘못이 절대 아니야? 이건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세상의 잘못이지.
너희가 죄책감 가질 필요 하나도 없어. 하지만 이제 어떡해요? 지원이가 코를 훌쩍였다. 엄마 병원에 계시는 동안 우리는 누가 돌봐줘요? 집도 텅 비었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돌봐줄 건데. 삼촌이요. 아이들 넷의 눈이 보름달처럼 커졌다. 당연하지. 엄마 퇴원할 때까지 너희 넷다 삼촌 집에서 같이 살 거야. 진짜요? 아이들이 동시에 소리쳤다. 진짜고 말고 명희 아주머니 당장 애들 짐 챙기러 갑시다. 그날부터 도윤은 평생 상상조차 못했던 삶을 살기 시작했다. 고요하고 적막했던 300평짜리 한남동 대저택은 4명의 비글 같은 산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뛰어다니는 발소리로 가득 찼다. 아이들은 저택 곳곳을 탐험하며 각자의 방을 고르는 재미에 푹 빠졌다. 삼촌. 세상에 집에 실내 수영장도 있어요. 지훈이가 경악하며 물었다. 그럼 너희들 수영할 줄 아냐? 아니요. 한 번도 배워본 적 없어요? 수영장은 비싸잖아요. 지원이가 아쉬운 듯 대답했다. 그럼 오늘부터 삼촌이랑 같이 수영 배우자. 나도 그 수영장 거의 써본 적이 없거든. 그날 밤 아이들을 자신이 알아봐둔 사립초등학교에 임시 전학 수속을 받고 돌아온 후 다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 피자를 먹을 때였다. 아이들이 갑자기 짠 듯이 진지한 표정으로 도윤을 쳐다보았다. 삼촌 지우이가 어른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말해봐. 삼촌이 그냥 착한 분이라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신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도 삼촌을 진짜 엄청 많이 사랑한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도와주셔서 감사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원이가 덧붙였다. 삼촌이 진짜 마음으로 우리를 챙겨주시니까요. 맞아요. 진짜 아빠처럼요. 지호가 조그맣게 말했다. 우린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없었잖아요. 지민이가 도윤의 손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하지만 만약 우리에게 진짜 아빠가 생길 수 있다면 그게 꼭 도윤 삼촌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도윤은 목이 맨 채로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다. 얘들아, 삼촌도 너희들을 정말 많이 사랑한다는 거 알지? 알아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평생 너희들과 너희 엄마를 지켜줄 거라는 것도 알고 네으 그래? 고맙다. 너희들은 내게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소중한 가족이야. 그날 밤 내 아이를 각각의 넓은 객실에 재워놓고 아이들은 서로가 무섭지 않도록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잤다. 도윤은 자신의 법률 대리인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 내 유언장을 전면 수정해야겠어. 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표님? 어떤 수정이죠? 공동 상속인을 5명 추가할 겁니다. 김지훈, 김지원, 김지호, 김지민이라는 4명의 소년과 그들의 어머니인 김서현 씨입니다. 대표님의 친척분들이신가요? 도윤은 창밖으로 내 쌍둥이가 곤히 자고 있는 방에 새어나오는 불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나의 유일한 가족입니다. 김 변호사, 내 삶에서 진짜로 의미 있는 단 하나의 가족이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도윤은 자신이 평생 동안 맹목적으로 찾아 헤매던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았다. 그것은 은행 잔고도 회사의 덩치도 사회적 명성도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 누군가에게 소속되는 것, 나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로 누군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선물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9살짜리 내 아이들이 그에게 주었다. 사흘 뒤 병원 1층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던 도윤에게 마침내 기다리던 전화가 걸려왔다. 이 박사였다. 박 대표 서연 씨가 방금 의식을 완전히 찾았어. 이제 면회해도 좋아. 도윤의 가슴이 요동쳤다. 지난 3일간 그의 일상은 180도 바뀌어 있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서계란 프라이를 굽고 4명의 아이들 아침을 먹인 뒤 손수차를 몰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오후에 데려와 숙제를 봐준 다음 끄막 밤마다 병원으로 달려가 서연의 회복을 기도하는 삶. 너무나 피곤했지만 태어나서 가장 충만한 3일이었다. 박사님, 아이들도 들어가서 봐도 됩니까? 물론이지. 오히려 아이들 얼굴을 보면 회복이 훨씬 빨라질 거야. 도윤은 전속력으로 차를 몰아 저택으로 향했다. 최 아주머니가 막 아이들의 학교를 챙기고 간식을 먹이던 참이었다. 며칠 사이 그의 웅장한 저택은 완벽한 아이 키우는 집으로 변해 있었다. 현관 대리석 바닥엔 실내화와 킥보드가 널려 있었고 수천만 원짜리 냉장고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자석으로 붙어 있었으며 억대 소파 위엔 장난감이 뒹굴고 있었다. 집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얘들아, 도윤이 현관에서부터 소리쳤다. 삼촌이 엄청난 뉴스 가져왔다. 내 아이가 먹던 것을 내팽개치고 우르르 달려왔다. 엄마 깨어났어요. 지훈이가 터질 듯한 희망을 담아 외쳤다. 방금 깨어나셔서 우리 지훈이 형제들 엄청 보고 싶어 하신데 아이들의 환호성이 어찌나 컸던지 최 아주머니가 귀를 막을 정도였다. 넷은 도윤에게 달려들어 매달리며 기쁨의 눈물을 펑펑 쏟았다. 삼촌, 우리 당장 가요? 지금 당장요. 1시간 뒤 병원 VIP 병동복도 넷쌍둥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얌전히 걷고 있었다. 도윤이 미리 엄마는 아직 많이 약하시니까 조용조용 말하고 너무 세게 안으면 안 되라고 단단히 일러두었기 때문이다. 병실 문을 열자 서연이 푹신한 베개에 기대어 반쯤 앉아 있었다. 여전히 창백하고 야위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이들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는 별처럼 반짝였다. 내 강아지들. 음악 서연이 갈라지지만 사랑이 듬뿍 담긴 목소리로 불렀. 네이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엄마 침대로 다가갔다. 지훈이는 엄마의 오른손을, 지원이는 왼손을 잡았고 지호는 엄마의 어깨에 살며이 얼굴을 묻었으며 지민이는 마치 기적을 보듯 엄마 얼굴만 빤히 쳐다보았다. 엄마, 우리 엄마 진짜 죽는 줄 알고 너무 무서웠어. 지훈이가 엉엉 울며 말했다. 울지 마, 내 새끼들. 서연이 아이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쓰다듬었다. 엄마 이제 안 아파. 금방 튼튼해져서 우리 애들 밥해 주러 갈 거야. 그때 지호가 고개를 들고 엄마를 보며 말했다. 엄마, 도윤 삼촌이 다 해줬어. 삼촌은 진짜 슈퍼히어로야. 그제야 서연은 병실 문가에 서서 눈물이 맺힌 채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도윤을 발견했다. 서연의 표정은 형용할 수 없는 감사함과 미안함 그리고 깊은 경외감으로 물들었다. 대표님, 그녀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다. 이리 좀 와보시겠어요? 도윤이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몸은 좀 어때요? 서현 씨 훨씬 좋아요. 근데 대표님이 박사님한테 대충 얘기 들었습니다. 엄마 삼촌한테 야단칠 거야? 지민이가 불안한 듯 물었다. 아니야, 지민아. 엄마가 삼촌한테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 그래. 서연이 도윤의 큰 손을 두 손으로 꼭 쥐었다. 대표님이 특실 입원비며 최고급 의료진이며 약값이며 전부 다 대표님이 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사경을 헤매는 3일 내내 중환자실 밖 딱딱한 의자에서 쪽잠을 주무시며 지켜주셨다고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다. 이런 상황에선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니요, 대표님. 세상 어떤 누구도 이웃을 위해 그렇게까지 해주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저 같은 빈민과 미혼모가 쓰러지든 말든 관심조차 없는 게 현실이니까요. 지훈이가 나섰다. 삼촌. 엄마한테 우리가 아저씨의 집에서 보낸 일주일 얘기해줘요. 일주일. 그게 무슨 소리니? 서연이 깜짝 놀라 물었다. 도윤이 멋쩍게 웃었다. 아, 서연 씨가 여기 계시는 동안 아이들이 우리 집에 머물렀습니다. 엄마, 삼촌이 우리한테 각자 엄청 큰 방도 하나씩 줬고요. 매일 아침 직접 계란말이도 해줬어요. 지원이가 신나서 자랑했다. 학교도 삼촌 차 타고 매일 데려다 주고 데리러 오고요.
지호가 말했다. 밤에는 삼촌이 우리 수학 숙제도 다 가르쳐줬다. 삼촌, 진짜 똑똑해. 지민이가 덧붙였다. 서연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도윤을 쳐다보았다. 대표님 회장이라는 그 바쁘신 분이 제 아이들 넷을 일주일이나 손수 돌봐주셨다고요? 명희 아주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죠. 도윤이 머리를 극적였다. 회사 일은요? 미팅이나 결제는 어쩌시고요? 몇 개 취소하고 뒤로 미뤘습니다. 지금 당장 제 시간과 관심이 가장 필요한 거니 아이들이었으니까요. 서연의 눈에서 다시 굵은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대표님, 이 큰 은혜를 도대체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도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필요 없습니다. 서연 씨 아니요. 꼭 갚아야 합니다. 대표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고 제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돌봐주셨잖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제 자식이니까요. 도윤의 입에서 무의식 중에 진심이 튀어나왔다. 병실 안에 공기가 멈춘 듯 했다. 4명의 아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막 병실에 도착해 이 말을 들은 최 아주머니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서연은 얼어붙은 드마그듯 도윤을 바라보았다. 제 자식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윤이 크게 심어을했다. 지난 며칠 동안 수백 번은 더 고민하고 준비했던 진심을 꺼낼 시간이었다. 서연 씨,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제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배웠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되었죠. 이 작은 천사들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돌아갈 텅 빈 집이 아니라 나를 목 빠지게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고요. 아이들이 도윤의 다리에 찰싹 달라붙어 그의 말을 경청했다. 무엇보다 이 녀석들이 제게 알려준 가장 위대한 진실은 가족이란 꼭 피가 섞여야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족은 내가 내 모든 걸 다 바쳐 지키고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서연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다. 대표님, 지금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인가요? 제 인생 그 어느 때보다 진심입니다. 서연 씨, 저는 당신과의 아이들이 공식적으로 저의 가족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공식적으로요? 네, 서연 씨라는 훌륭하고 강인한 진짜 어머니가 있으니 제가 법적인 입양을 하진 않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우리 집과 연결된 한 가족으로 살았으면 합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아이들에게 듬직한 언덕이 되어줄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침묵이 병실을 가득 채웠다. 생명 유지 장치에 규칙적인 기계 음조차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삼촌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도윤의 손을 당겼다. 우리 아빠가 되어주고 싶다고요? 그래, 너희들이 원한다면 뭐든 다 되어줄게. 아빠, 삼촌, 친구 든든한 보디가드. 너희 마음이 편한 대로 불러도 좋아? 내 쌍둥이는 잠시 고개를 모으고 텔레파시를 나누듯 눈빛을 교환했다. 그리고 마청지훈이가 대표로 입을 열었다. 우리는 삼촌이 우리의 마음속 진짜 아빠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연이 북받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흔의모는 도윤 삼촌의 우리 마음속 두 번째 엄마가 되어줄 거래. 지원이가 엄마에게 자랑스레 말했다. 최 아주머니가 다가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 엄마, 우리 회장님 진짜 진심이세요. 벌써 다 준비해 두셨어요. 아이들 다닐 좋은 사립학교랑 서연 엄마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패션 디자인 학원 코스랑 우리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넓고 예쁜 집까지 전부 다요. 집이라고요? 서연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재택바로 뒤쪽에 빈 단독주택을 하나 매입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레 말했다. 방호개에 화장실이게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넓은 마당도 딸려있죠. 우리가 매일매일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우면서도 서연 씨와 아이들의 프라이버시는 지킬 수 있는 완벽한 거리입니다. 대표님, 이건 정말 너무 과분합니다. 전 받을 수 없어요? 서연이 절망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저에게니 엄청난 은혜에 보답할 능력이 단 한입니다. 엄마 지민이가 엄마 볼을 쓰다듬었다. 삼촌는 엄마가 돈으로 갚는 거 원하지 않는데요. 그냥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어 주길 바라는 거래요. 맞아요. 우리가 삼촌을 끔찍히 아끼는 것처럼 삼촌도 우릴 아껴주니까요. 지호가 거들었다. 도윤이 침대에 바싹 다가갔다. 서연 씨, 굳이 저에게 꼭 보답을 하고 싶으시다면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뭔가요? 제게 좋은 아빠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진짜 가족의 온기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서연은 도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앞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자산가가 아니라 난생 처음 가족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며 가족의 이원으로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구걸하는 한 외로운 남자가 서 있었다. 도윤 씨 서연의 입에서 처음으로 편안한 호칭이 나왔다. 정말 자신 있으세요? 사내 아이 넷입니다. 엄청난 소음에 쉴 새 없는 사건 사고에 막대한 책임감이 뒤따르는 고된 일이에요. 서연 씨, 지난 일주일간 제 집은 제 인생 지난 10년을 합친 것보다 훨씬 생동감 넘치고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전 그 시끄러운 소음이 좋고 그 무거운 책임감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 가족을 원한다고요? 네 명의 소년이 간절한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 제발요. 지윤이가 애원했다. 도윤 삼촌이 우리 아빠에게 허락해주세요. 우리 삼촌 엄청 사랑한단 말이에요. 삼촌도 우리 진짜 많이 사랑하고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지원이가 말했다. 진짜 찐 사랑이라고요? 지민이가 외쳤다. 서연은 눈을 감고 크게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도윤 씨,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정말로 그 모든 책임을 감당하실 확신이 있다면 네, 당신의 그 제안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뭐든 말씀하세요. 전 계속 일할 겁니다. 학원에서 패션을 제대로 배워서 당당히 제 몫을 벌고 가게에 보혈 거예요. 짐덩어리로 남고 싶진 않으니까요. 서연 씨는 제게 짐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얼마든지 꿈을 펼치세요. 제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2명의 비글 같은 소년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도윤과 서연 위로 몸을 던졌다. 병실은 순식간에 눈물과 웃음 행복한 비명으로 가득 찼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최애 아주머니는 기쁨의 오열을 터뜨렸다. 삼촌 뭉클한 단체 포옹 속에서 지훈이가 외쳤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 맞죠? 아니지 지훈아. 도윤이 아이를 꽉 안으며 대답했다. 너희들은 이제 내 가슴으로 낳은 친자식들이야. 그리고 아빠는 오늘 세상에서 제일 운 좋은 남자가 된 거고 눈물 콧물이 범벅된 그 병원 특실 안에서 혈연보다 훨씬 더 끈끈하고 위대한 진정한 가족이 탄생했다. 사랑과 선택으로 맺어지니 가족은 마음으로 이어진 끈이 그 어떤 핏줄보다 강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기적이 되었다. 그로부터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일요일 아침 도윤은 눈부신 아침 햇살과 함께 이제는 그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배경음악이 된 좌자직거한 소음에 눈을 떴다. 키가 훌쩍 자라고 변성기가 와서 제법 굵직한 목소리를 내는 14살짜리 중학생 4명이 주방에서 어젯밤 축구 경기 결과를 두고 열토론을 벌이는 소리였다. 새로 지은 가족의 보금자리 2층에서 걸어 내려오며 도윤은 수백 번을 봐도 질리지 않는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유명 붓디 그의 매니저가 되어 세련된 모습으로 변한 서연이 최아주머니. 이제 아이들은 그녀를 큰 엄마라 불렀다와 함께 웃고 떠들며 브런치를 준비하고 있었고 내 쌍둥이는 체격은 커졌지만 여전히 우에 깊게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우리 가족들 좋은 아침 도윤이 지난 5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해왔던 인사를 건넸다. 아빠 좋은 아침요. 넷이 동시에 돌아보며 외쳤다. 도윤은 수만 번을 들어도 아빠라는 단어에 매번 가슴이 철렁하며 벅차 오음을 느꼈다.
현재 중학교 축구 부주장을 맡고 있는 듬직한 지훈이가 도윤에게 다가왔다. 아빠 밥 먹고 저랑 잠시 얘기 좀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무슨 고민이라도 생겼어? 아니요. 엄청 좋은 일이에요. 식탁에 둘러앉아 브런치를 먹으며 도윤은 자신의 완벽한 가족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관찰했다. 다시는 가난에 허덕일 필요가 없어진 서연은 이번 달부터 야간대학 경영학과에 진학해 본격적인 브랜딩 공부를 시작한다고 들떠 있었다. 학구파 지원이는 교회 과학경진대회에서 1등을 한 상장을 식탁 한가운데 자랑스에 올려두었다. 예술적 감수성이 풍부한 지호는 연말 축제 때 밴드부에서 연주할 자작곡을 흥얼거리고 있었고 천사 같은 지민이는 보유원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주말 봉사활동 프로젝트에 대해 신나게 설명하고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도윤과 지훈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꾸민 넓은 뒷마당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아빠, 예전에 아빠가 저한테 제 꿈이 뭔지 물어보셨던 거 기억하세요? 당연히 기억하지. 우리 지훈이가 멋진 CEO가 되겠다고 했잖아. 지훈이가 크게 심호흡을 하더니 아침 햇살보다 더 밝은 미소를 지었다. 저 영재고등학교 부설 경영 특성화 과정에 최종 합격했어요. 아빠 거기서 경영학을 일찍부터 깊게 파볼 생각이에요. 나중에 드막 한국대학교 경영학과에 가서 꼭 아빠 같은 멋진 기업가가 될 거예요. 도윤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올랐다. 기훈아, 우리 아들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발표가 언제 났어? 어젯밤에요. 하지만 오늘 아침에 아빠한테 제일 먼저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서 입 꾹 참고 있었어요. 두 부자는 서로를 힘껏 끌어안았다. 자식이 자신의 꿈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만이 알 수 있는 가슴 벅찬 성취감이 도윤의 온몸을 휘감았다. 아빠,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돼요? 지훈이가 도윤의 어깨에 기댄 채 말했다. 그럼 사람들은 아빠가 우리 가족을 가난해서 구원해 주셨다고 말하지만 제가 보기엔 우리가 아빠를 구한 것 같아요.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5년 전에 아빠는 세상에서 돈은 제일 많지만 제일 외롭고 슬픈 남자였잖아요. 맨날 일만 하고 웃을 줄도 몰랐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아는 세상 모든 아빠들 중에 제일 행복해 보이세요. 14살 아들의 성숙한 통찰력에 도윤의 마음이 먹먹해졌다. 지훈의 말이 100번 와았다. 5년 전에 박도윤은 성공했지만 껍데기뿐인 인간이었다. 지금의 도윤은 영혼까지 충만한 진짜 인간이었다. 지훈아, 내 말이 맞아. 너희들이 아빠를 죽음과도 같은 외로움에서 먼저 구원해 주었지. 그때 안에서 지원이가 허겁지겁 뛰어나왔다. 아빠 빨리 전화 받아보세요. 석세스. 코리아 경제 잡지사에서 아빠를 찾아여 도윤이 의아해하며 핸드폰을 넘겨받았다. 잡지사 수석 기자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도윤 대표님 회사 직원분들을 통해 아주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제보받았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투자자로 불리던 회장님께서 달동네 미혼모 가정 전체를 가슴으로 품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시다는 이야기를요. 이 기적 같은 스토리를 이번 달 커버 스토리로 꼭 싣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생활을 기사화하는 건 좀 대표님. 이건 수많은 삭막한 현대인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성공과 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돈보다 사랑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증명하는 스토리라고요. 도윤은 곁에서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이는 지훈이를 쳐다보았다. 알겠습니다. 단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 7명 전원이 함께 사진을 찍고 인터뷰하는 조건입니다. 일주일 뒤 진정한 부부를 발견한 백만장자라는 제목의 기사가 전국을 강타했다. 도윤과 내 쌍둥이 서연과 최 아주머니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잡지사와 회사로 수백 통의 감사 편지가 쏟아졌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고아원 후원을 시작했다.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훈훈한 사연들이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반향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어느 날 오후 회사 우편물을 정리하던 비서실을 거쳐 최 아주머니가 눈물이 맺힌 채
도윤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다. 회장님, 이건 회장님이 꼭 직접 읽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삐뚤빼뚤한 연필 글씨로 쓰인 어린아이의 편지였다. 박도윤 아저씨께 제 이름은 정민준이고 8살이에요.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저씨 가족의 놀라운 이야기를 읽어주셨어요. 사실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싸우시고 곧 이혼하기로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아저씨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두 분이 밤새 우시면서 얘기하시더니 다시 잘 살아보기로 하셨어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도 4명의 아이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데 우린 서로 왜 더 사랑하지 못하겠냐고요? 음악 다저씨 덕분에 우리 가족이 깨지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민준 올림. 그날 저녁 식탁에서 도윤이 편지를 소리내어 읽어주자 온 가족이 눈물바다가 되었다. 아빠 지호가 코를 훌쩍이며 말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다른 가족을 살렸어요. 진짜 너무 멋져요. 하나의 선행이 민들레 홀씨처럼 퍼져나가서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기적을 만들어낸 거야. 지민이가 어른스럽게 덧붙였다.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도윤을 향해 부드럽게 웃었다. 여보, 제가 5년 전 병실에서 당신에게 했던 말 기억나요? 무슨 말? 당신이 우리에게 준 이 거대한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기억하지? 이제야 완벽한 방법을 찾은 것 같네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범적인 가족이 되어서 그 온기로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것, 그게 당신에 대한 제 보답이에요. 그날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각. 도윤은 거실에 푹신한 용 안락의자에 파묻혀 지난 5년간의 믿을 수 없는 여정을 되짚어보고 있었다. 그의 투자회사는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었지만 그는 예전처럼 밤을 새우며 일하지 않았다. 남는 시간은 온전히 아이들과 축구를 하거나 서연과 산책을 하는 데 썼다. 과거 얼음장처럼 차갑고 고요했던 그의 집은 늘 맛있는 음식 냄새와 웃음소리 그리고 따뜻한 체온으로 가득했다. 단지 통장 잔고를 불리는 것 외에는 아무 목적이 없었던 그의 삶은 이제 매 순간이 벅찬 의미로 넘쳐 흘렀다. 그는 핸드폰을 들어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 음악 안 자고 있지? 내 유원장과 재단 설립에 관해 추가 지시할 게 있네. 네, 대표님 말씀하십시오. 내 개인 자산의 절반을 떼어 지훈 지원 희망 재단을 설립할 걸세. 미혼 모들의 자립을 돕고 보호 종료 아동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전액 지원하는 재단이야. 아, 훌륭하신 생각입니다. 이사장은 누가 맡게 됩니까? 서연 씨가 맡을 거야? 그녀는 가난과 역경을 이겨내본 진짜 경험이 있으니까. 명희 아주머니가 실무를 돕고 훗날 우리 내 쌍둥이가 대학을 졸업하면 재단 운영을 이어받게 할 생각이지. 서둘러 준비해줘. 전화를 끊었을 때 나무 계단을 밟고 내려오는 인기척이 들렸다. 지훈이가 물을 마실러 부엌으로 내려온 참이었다. 아빠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응이 그냥 지나온 시간들을 좀 생각하고 있었어. 지훈이가 컵을 들고 다가와 도윤의 옆 소파 팔걸이에 걸터 앉았다. 무슨 생각하셨는데요? 너희 넷이 무뚝뚝한 아저씨의 인생을 얼마나 눈부시게 바꿔놓았는지, 어떻게 돈만 알던 부자를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 마법처럼 변신시켰는지 아빠,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지훈이가 도윤의 어깨를 툭 쳤다. 아빠는 원래부터 엄청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너무 외로워서 그 좋은 마음을 꺼냈을 때가 없었을 뿐이에요. 좋은 사람에겐 그 선한 마음을 쏟아부을 가족이 필요했던 것뿐이라고요. 14살 소년의 깊고 통찰력 있는 위로의 도윤은 아이를 꽉 끌어안았다. 지훈아, 넌 나중에 어른이 되면 진짜 기가 막히게 멋진 아빠가 될 거다. 당연하죠. 우리 아빠랑 똑같이 닮은 아빠가 될 테니까요. 아니야. 넌 나보다 훨씬 더 대단한 아버지가 되어야지. 자식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법이거든. 두 사람은 어둑한 거실에서 부자 많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유대감을 만끽하며 잠시 침묵을 지켰다. 아빠 지훈이가 귀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운데? 아빠의 가족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때부터 조건 없이 안아주셔서요. 피가 섞이지 않아도 마음만으로 기적 같은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주셔서요. 도윤의 눈가에 다시 촉촉한 이슬이 맺혔다. 나야말로 고맙다, 지훈아. 너희들은 아빠가 평생 찾아 헤매던 하지만 있는 줄도 몰랐던 진짜 인생을 선물해 주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변함없이 집안을 가득 채우는 기분 좋은 소란스러움 속에서 잠을 깼다. 주방으로 내려가 보니 냉장고 문에 삐뚤한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현장 학습 있어서 애들 다 같이 일찍 나가요. 점심때 돌아올게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합니다. 지훈 지원 올림 엄마는 학원 가셨고 큰 엄마는 마트 가셨어요. 음악 점심때까지 아빠 혼자만의 자유시간을 만끽하세요. 도윤은 쪽지를 쓰다듬으며 소리내어 웃었다. 그 넓은 집에 홀로 남겨졌지만 그는 단 1초도 외롭지 않았다. 고지 집이 자신이 선택하고 사랑한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다시 꽉 찰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5년 전 퇴근길에 낯선 내 아이가 점심을 먹고 있던 바로 그 식탁 의자에 앉아 도윤은 창밖을 통해 저 멀리 언덕 아래 42호 빌라 쪽을 바라보았다. 모든 기적이 시작되었던 곳, 그 순간 그는 인생이 자신에게 가르쳐준 가장 위대한 진리를 완벽하게 깨달았다. 진짜 부유함이라는 것은 은행 통장의 숫자나 화려한 주식 포트폴리오 수천 평짜리 부동산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부는 아침 식탁에서의 환한 미소,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현관문을 열 때 나를 반겨주는 꽉 찬 홍. 내가 아플 때 진심으로 눈물 흘려주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 평생을 사랑하고 지키겠다고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로 증명되는 것이다. 돈이 많은 백만장자가 되는 것은 훌륭한 성취지만 사랑의 백만장자가 되는 것은 신이 내린 가장 위대한 축복이다. 박도윤은 눈을 감고 아침 햇살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는 틀림없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내였다.